우리가 지금 이 소설이 좀 어렵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번역이 잘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문학자들이 접하는 경우가 있고 철학자가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많이 난해해가지고 번역하는데 뭐 문학 특유의 그 국문학의 그 약간 이렇게 단어를 정의하고 애매한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번역이 잘 안 됐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다 비슷할 겁니다. 대신 뭐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인식하고 아는 범위만큼만 얘기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같이 공부한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까미가 실존주의 그 문학가이자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존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게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을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제자가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같은 계파이긴 한데 서양 철학을 나눌 때 굉장히 두 계파가 굉장히 나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그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보면 그 플라톤은 이렇게 표현을 보면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이상향에 관한 이데아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아래로 이렇게 가리키죠. 이 사람은 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서양 쪽에서는 늘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인식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어떤 것을 언어로서 우리가 물체가 아닌 언어로서 상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확장시키고 개념을 넓혀가고 또 다른 것을 정의하고 하는 것을 인식론이라고 보통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과 이 근본 세계의 근본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이제 인식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식론에 아까 말했던 플라톤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다 있는 이상향인 것이다. 이데아를 그대로 복사본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약간은 중세에 들어가면 성경에 관한 부분들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스승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 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이해도 되고 플라톤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이제 이 사람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흐름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뉘면서 가장 기폭적인 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중세 시대에 딱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슬람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철학들이 이슬람 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슬람 학자들이 번역한 책들을 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이어받고 그러면 성경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성으로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만든 게 존재자와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천사라는 부분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막 써요. 천사라는 부분은 성경에 이게 나와 있고 하는데 결국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지성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머릿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적도 없고 근데 이거를 지성 존재라고 쓴 걸 보면서 이 번역의 한계인가? 이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주교가 이제 번역을 하신 책인데 그걸 보면서 아무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가 나중에 중세로 확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세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란 부분이 굉장히 마비가 돼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에 중세 시대에도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그 교회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다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 순례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교회들이 자기의 갖고 있던 초대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잘 이제 역사에 잘 안 나오죠. 이러한 믿음에 관한 플라톤의 어떤 이론을 가지기도 하고 교회에 관한 성경에 관한 초대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중대시대가 끝나고 나갈 때쯤에 대해서 어떤 르네상스가 됐을 때는 이제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이제 부활이 됐는데 그걸 다시 찾아가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성적,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감정적이다, 아니면 비논리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감성적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비논리적이다, 신비주의적이다 이러면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성에 관한 이제 교육을 받거나 문화로서 받았던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 나와 있던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딱 나왔는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많이 막 싸우고 있다가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굉장히 딱 나와요. 데카르트가 이제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이제 인간적 인문학에서 보통 말하는 인류 역사를 바꾼 획기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카르트의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책 데카르트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 근데 도대체 뭐가 본질이고 이 세상이 무엇이고 해서 다 이렇게 해체주의처럼 다 빼내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게 나는 생각하는 거고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 이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 하나는 정말 진리구나라는 걸 딱 아는 게 데카르트의 획기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사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륙에 관해서 뭐 베이컨이 경험론하고 프랑스에서 나오는 이제 합리주의도 나누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 인간의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했던 경험에 있어서 다 진리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프랑스 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서 무언가가 있다. 그 절대 진리를 찾아가자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획기적으로 또 이제 그거를 통합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는 경험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믹싱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철학이 칸트의 그 이식론에 관한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로 지금까지 계속 미쳐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또 다른 인물 중에 한 명이 니체가 나타나요. 1900년대. 니체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인류 역사 중에 그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나 현악의 대편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뭐였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은 다 멍청하다. 쉽게 말해서 멍청하다. 니들은 그 한 번도 네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그 네 선조에 있던 스승이 있던 그 책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느냐. 거기에 벗어나지 않았다.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게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가 해가지고 이 체계를 쌓겠다라고 한 게 니체예요. 그래서 이제 막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까기 시작을 하죠. 그건 이제 약자들의 항변이다. 잘난 사람들이 하면 이제 막 엄청 잘 살고 똑똑하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낳고 너무 부자고 편하게 사는데 나는 힘들고 너무 힘든데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이제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약간 종교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게서 이제 그 사람의 핵심인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신이 우리가 이제 무서울 때 막 천둥이 내려치고 지진이 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구나 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잡신을 믿거나 신을 믿거나 비교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신이구나.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미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가 확립하게 된 게 이제 니체의 철학이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이제 20세기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니체에 관한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인간의 그럼 이성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제 과학 문명으로 갖기해서 예전에 밝히지 못했던 그런 것들, 신화적인 것들을 다 이제 밝힐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성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신화적인 거나 뜬구름잡는 거를 다 배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신화에 관한 이 이론들, 신화, 이데아, 이상량, 그 본질 이거를 걷어내요. 그게 이제 현대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돌아와서 사람의 심성,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로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현대 철학이고, 그게 이제 현상학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제 현상학이 되는데, 이 현상학은 이제 보통 후서라고 데카르트는 후서라고 하이데거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후설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고, 현상학은 뭐냐? 이게 과거고 이게 현대예요. 현재, 이거 미래, 이건 과거, 이게 현재예요. 그럼 현상학은 이거는 이제 흘러간 현재고 이거는 다가올 미래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관심이 없다, 안 된다, 상관없다. 그러면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보자라고 하는 게 후설의 그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발견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잠깐 얘기를 하면 후설하고 이제 하이데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존재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현재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근데 이 현재는 우리가 이 현재에 나타나는 말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말, 단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철학적인 부분들을 다 다룰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휘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뭐 나, 인간 이러면 이제 이성적이다 라고 하지만 이성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물이 진화된 거라서 우리가 있죠. 동물하고 똑같다고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성적입니다. 근데 이성이 가진 건 동물하고 정말 다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같은 계통으로서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용어로서 지칭을 하는 게 이제 뭐 현재자 가지고 뭐 이런 다른 말도 좀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사르트르가 유학을 가게 돼서 하이데거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제 영향,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 하이데거하고 후설이 현상학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실존주의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르트르가 후설과 이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철학과 이거를 이제 녹여내기 시작을 하는데, 사르트르는 이제 문학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존주의 철학가이자 문학가로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예 초창기 작품이긴 하지만 작정을 하고 쓰고 시기를 한 거죠. 내가 그냥 문학가고 글을 쓰긴 하지만 나는 그냥 단순 문학가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 사상가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책들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랑 앞뒤 문장이 되게 안 맞거나 아니면 뜬구름 잡기 시작하고 완전히 주어 동사도 안 맞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썼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는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일화가 까미하고의 논쟁이 있잖아요. 까미는 그 당시에 이제 사르트르는 집안이 좀 유복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기 뭐 철학 교수, 이제 고등학교 철학 교사도 하고, 나중에 이제
강의도 나가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기리나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까미는 이제 되게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어가지고 알제리에서 그냥 이렇게 허스름하게 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의 욕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까미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장그리니에라고 하는 이제 다른 편집장이 있는데 그 편집장이 이제 까미에 대한 글들을 소개를 시작을 하게 됐고 좋게 해석을 해줘서 장그리니와 까미와 굉장히 친분이 많아요. 그래서 까미가 장그리니의 이제 섬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앞에서 서문도 써주고 해서 굉장히 친분을 했고 장그리니가 이제 사르트르에다가 이제 까미를 소개시켜가지고 까미를 만나기 시작을 해요. 같은 모임에 왔는데 이제 까미가 와가 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 까미입니다 얘기를 했고 사르트르하고 까미하고 굉장히 이제 친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식사를 하고 늘 이제 같이 다니고 어떤 모임에 갈 때 할 정도 굉장히 서로 간에 돈독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이제 헤어지기 두 번째 논쟁이 하나가 있는데 사르트가 첫 번째 이제 그 소련의 그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사르트는 굉장히 그 잔혹함이나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인류 역사상 그런 게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긍정하는 반면에 까미는 그 비폭력주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 거기서 약간 한 번에 이제 결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까미가 에세이 책을 냈는데 사르트르가 갖고 있던 잡지에 그 밑에 있던 뭐 부편집장이나 어떤 이제 평론가가 그걸 굉장히 신랄하게 깠어요. 그래서 까미가 야 네가 편집장인데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그걸 올렸다는 거 네가 허락하지 않았냐고 해서 까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간지에다가 사르트르를 바로 그냥 직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말하는 거 정말 허무맹랑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르트르가 까미한테 이제 결별을 서는데 야 너하고 나하고 몇 가지 더 까미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만난 적이 없대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보바르가 얘기하기로는 둘이 그래도 그리워했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사르트르는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전쟁에도 참가도 레지스탕스로 활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쿠바 혁명에 관한 것도 굉장히 지지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았던 게 뭐냐면 6.25 같은 경우는 이제 북침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르트르하고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조그마한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뭐라고 사르트르 자기 욕했던 거는 관심이 없던 거였고 나중에 우리가 좀 국격이 좀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이야기를 철퇴를 해요. 아 남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미안하단 말 없고 그냥 철퇴 그 유머니 빼버린 정도로 지나는데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죠. 그런 종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사르트르는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바르가 지난번에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는데 뭐 사르트르는 잘 아시겠지만 그 약간 남봉꾼이어가지고 자기가 늘 일기에도 뭐라고 썼냐면 나는 그 살롱에 나와 있는 모든 여자들 다 후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말 실제적으로 많이 남봉꾼처럼 많이 얘기했고 그의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혹했다고 얘기해요. 보바르는 또 반면에 굵직굵직한 뭐 그러니까 남자하고의 사귐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간 끝까지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설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소설은 조금 지루하긴 하죠.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재밌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약간 철학적인 부분. 요 주위에서 이제 실존주의에 관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하느냐 얘기를 하는 드린 거고. 저도 이제 이 책을 잠깐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니체에 관해서 까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문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율리시즈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왜냐면 그냥 40대 아저씨의 율리시즈 같은 게 한마디로 정의라면 40대 아저씨의 그냥 하루의 그 성적인 일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제 40대 정도 나이가 잠깐 추정이 되지만 40대 정도 아저씨의 그냥 이제 그냥 방황기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젠치한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이인성 교수님이 쓴 것 중에 낯선 시간 속으로 책이 거기에 보면 약간 좀 비슷한 유의 프랑스 불문학자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 있던 용어들이 유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번역상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이문열 씨가 쓴 그 젊은 날의 적상에 보면 유독히 유적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그 저는 당시에 유적이라는 말이 아무 시간도 없는데 이 책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옛날에 구토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도 꽂 따가지고 한번 써봤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기가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던 책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여기서 지나다 보면 그 실존주의의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르트르나 까뮈의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이제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가지고 실존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보면 나중에 들레즈라는 사람이 그 여기에 보시면 그 뿌리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 그 파트 기억나세요? 나무 뿌리에 관해서 막 얘기 나오는 그게 아마 이제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에 그 리좀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표현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들레즈가 해서 그걸 차용을 해가지고 리좀이라는 부분을 썼구나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레즈가 사르트르에 관한 책에 관해서 할 때도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그 들레즈가 또 나중에 그 서양 철학사 같은 걸 쓸 때도 사르트르 같은 거 굉장히 좋게 써요. 네. 결국은 나중에 자살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후에 나신 게 조금 더 얘기하고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앞에 이제 서문에 보시면 소설에 보면 이제 잠깐 뭐 이 주인공이 어디를 쭉 돌아다니다가 프랑스 이제 뭐 부빌에 뭐 정말 있었다. 근데 부빌이라는 곳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이 두 가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게 프랑스에 없는 나라, 없는 지명이다. 그냥 가공의 지명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독일 유학생이 쓴 부빌은 파리 밑에 있는 데입니다. 라고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독일 유학생이 쓴 말에 의하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조그만한 소도시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뭐 이제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을 하고 주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이 정확히 부빌에서 얼마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류 기간이? 일주일. 일주일? 또요? 체류 기간 얼마였던 것 같아요?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럼 딱 이제 한 5주? 딱 거의 한 달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너 퀴즈는 여기에 이제 구토라는 말이 이제 번역서긴 하지만 대충 몇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구토요? 네. 구토라는 말이 구토를 일으켰던 그게 아니라 구토라는 말이 15번? 30번 맞아요. 30번. 30번 맞아요. 이게 구토라는 말이 뭐 이제 어떻게 이런 게 그때 회상하는 거였고 아니면 이제 물수제비할 때 구토라는 증세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에서 거의 30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강택이 하면서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인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크게 얘기하면 주인공 나, 그다음에 여기는 독서관, 그다음에 이제 전 애인이었던 안리 이렇게 세 명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또 다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애인 한 명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여기를 이제 주위를 사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의 뭐 한 달 동안 잘 읊조리는 건데 그게 말하는 아까 말했던 자기의 그냥 방황기 이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죽음이라는 부분. 아까 현상학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현상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뭐 신에 관한 부분들 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이 제하고 나는 건 뭐겠어요? 항상 우리는 죽음에 관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죽음이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 내가 태어나고 그냥 죽는데 인식하고 죽는 데는 이 시간이 있죠. 현재라는 시간. 이 시간이 현상학에서는 그렇고 이 소설에서 가장 큰 주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처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일어나 보니 어느 마을에 부모가 누구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라고 표현해서 이제 그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는 기투라고 그래요. 이미 주어진 거, 그러니까 피투. 이미 주어진 거라고, 던져진 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신이 우리를 건사하지 않고 신이 없고 시간은 흘러가서 죽음을 얻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존주의의 가장 핵심이고 여기서도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야?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언제 내가 죽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삶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거에 생기도 하고, 아니 예전 애인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긴 해요. 근데 뭐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기 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나와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하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30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를 투영했다고 치면 기투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생을 그냥 허투루 버릴 것이냐,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방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여길 떠날 것인가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예전에 있던 안디라는 여자친구 애인이 이제 파리로 간다고 잠깐 들은다고 하면서 만나려고 했을 때 결국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저 여자랑 나랑 이제 다시 결혼할 수도 있구나, 같이 반려자라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비를 떠나야겠다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줬던 게 이제 아니고, 아마 저도 그 제2의 성을 읽진 않았는데 아마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거 아마 까미에 갖고 있던, 아니 사르트가 갖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다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보바르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광은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뭐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부르주아의 조금 다른 면모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고 부비에서 돌아오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부비를 떠나면서 또 새롭게 자기 의지로서 또 다른 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소설에 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질문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구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구토는 우리가 보면 오버하는 이거를 보통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구역질. 와닿나요? 구역질? 또 어떤 분 어떤 뜻인 것 같아요? 핵심적인 말이죠. 혹시 단어가 그거 아닌가요? 자기 어지럼증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원어가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모임이 다음 주인 줄 알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막 열심히 읽었는데 이거 원제가 뭘까 하면서 하니까 뒤에 있는 남편이 오바이트?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nurse야. NAUSEA가 영어로 메스꺼움.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원래 원제는 멜랑콜리아였대요. 우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책 출판할 때 이렇게 바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토할 것 같은, 토하고 싶은. 구역질 네, 비슷한 거. 메스꺼움 그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왜 근데 제목을 부역 저기로 구토를 했을까? 네, 그거 저도 잘 구토는 진짜 마음대로 그 후의 행동까지 다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구토라는 느낌이 어떨 때 느꼈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첫 번째 나올 때는 그 물수제비를 잡았을 때 다른 느낌을 가지잖아요. 어떨 때 구토라는 것을 그냥 어떤 느낌을? 저책 다 읽기 전에 한-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자니까 아마 이 제목은 분명히 존재에 대한 구토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뭔가 이 사르트르하면 존재가 부조리한 거 그런 주제를 그 시대 때 되게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부조리하니까 그거에서 오는 그냥 역겨움 그런 어떤 도감 다른 이런 분. 거였을 거예요. 네. 다른 분은 혹시? 저는 내 생각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문학적이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은 드는데 실존주의 봤을 때는 혹시 뭉크의 그 절규 있잖아요. 그 책을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작품이 생각나는데 그게 이제 보면 뒤에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걔네들은 평온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노을이 져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이제 뭉크는 혼자 가잖아요. 두 친구들은 평온한데 자기는 가는데 온 지구나 이 온 세상이 나로 하여금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막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그 절규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낯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뭉크는 절규로 표현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나는 구역질이라고 하는 구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익숙했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을 때 그걸 부조리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물수제비는 그냥 돌멩인데 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돌이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근데 이게 갑자기 익숙해졌던 것이 관계를 맺고 나서 이게 내가 봤던 게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손에서 이제 메스꺼운 구토라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그거는 꼭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그 우리가 봐도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 그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거예요. 그 지하철을 탔는데 그 의자가 있었잖아요. 그 지하철의 의자. 근데 그걸 불어로는 의자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을 다 의자라고 다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주인공한테는 그 의자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하던 일, 이 사람 하는 일이 논문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저기 네. 1800년대 어떤 사람 그래도- 전기 쓰는 거. 네. 그 사람 전기 쓰는 일이었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전부터 구토감을 느꼈는데 그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이거는 의자고 이거는 칠판이고 이건 내 친구고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다 이름 붙여놓은 그런 것들이 낯설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나는 그걸 다 이거는 의자고 이거는 책상이고 이렇게 그걸 믿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다 깨지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광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뭔가 두려움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사물들이 또 자기한테 다가오죠. 다가온다고 정도 관계가 이렇게 역전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름이 지워져서 보면서 그런 미친 사람이로구나. 저는 계속 보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분열적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읽기가 편했어요. 그 순간. 진짜 스키조프레니아 뭐 네,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생각하니까 읽기가 되게 편했었어요. 정신 분열증. 예, 그렇게 보니 비슷할 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말하는 그 뭐죠?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게 뭐죠? 공황장애. 그거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왜냐면 이게 이야기하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대요.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낯선 같은 그런 짝 보면 숨을 진짜 못 쉬. 그냥 일반 뻔한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오래되거나 뭐 이렇게 안 되면 정말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비슷한 게 조금은 이제 들레즈라는 사람은 미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여기도 이제 뿌리라는 부분인 것처럼 그 낯설미 다시 다른 현상과 다른 사람과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질 때, 자,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의자라는 부분이
아까 봤던 이 의자랑 내가 구토를 느껴서 이걸 정말 무서워했던 그 의자랑은 다른 의미일 거예요. 그럼 얘는 나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것을 이제 하고, 내가 구토를 느꼈던 건 내가 트라우마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의자하고 또 다른 거고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걸 낸 사람은 이제 뭐 제 영토화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여기다가 뿔이라는 부분도 좀 나왔었고, 그래서 구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독서관과 안니아와 관계라는 것처럼 보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혹시 읽어보셨어요? 사르트르 선생? 사기만 했어요. 네. 안 읽으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의 핵심들이 자기 이제 이야기 쓰고, 결국은 뭐냐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안가주망이라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김수영 씨 같이 이제 사회 참여하는데 그게 그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안가주망이라는 거 독서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안가주망.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고, 또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거나 이제 추천주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죄나 죽음을 담당을 해요. 근데 철학에 있어서는 죄나 죽음에 관한 뭘 현대 철학에서는 없애버려요. 근데 굉장히 이제 독서관이나 이 사람을 보면 그 추행을 하잖아요. 분명히 죄잖아요. 그죠? 성추행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실존주의는 뭐라고 하느냐. 네 행동이 너 이 공간에만큼 네가 태어나고 네가 살아가는 거에 의지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행동을 해라. 네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죄를 짓고 막 이런 게 막 해서 막 누굴 추행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회 참여, 계약, 모든 각자의 삶들이 있는데 다 열심히 살고 행동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계약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도록 행동을 하라는 부분이 그 사르트르의 같은 이 안가주망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독서관에 관한 이제 관계를 맺는 것 입장에서는 이 안가주망은 안 맞는 거죠. 얘는 정말 꽝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부르주아의 뭐 어떤 그런 약간 폐해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을 위한 폭력은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독서가다가 미쳐가지고 막 하다가 얘도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옆에 남자 학생들을 추행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하잖아. 자유주의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에휴 저 녀석 내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약간 두둔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는 이 사르트르가 갖고 있던 한계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반면에 까미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그래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여 독서광에는 문제 하나 있고, 또 이제 안니라고 하는 자기 그 전 애인 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뭐 저기 뭐냐, 나의 이년이 떠난다고 해서 잠깐 보자고 했는데 나는 내 와이프를 반려인으로 반려자로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계약이 안 돼 있던 거지, 안가주망이 안 돼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허점이 좀 보이지 않나 그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서에서는 존재와 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타인과의 관계라는 문제, 존재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 내가 타인을 볼 때 약간 안가주망처럼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객관화 보는 게 존재와 무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또 하나 존재와 무에 나오는 거는 아까 그 실존주의는 해체처럼 각자가 이제 독립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큰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세계라고 치면 이건 나, 이거는 뭐 너, 그다음 뭐 A, B 이런 이제 관계를 맺어가거든요. 이 관계를 뭐 약간은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느끼는 것처럼 그럼 내가 이 너라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존재와 무에서는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각자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이 사회의 규범을 가지고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는 게 약간 존재와 무 그런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그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5번까지 했고 마지막에 혹시 여기 질문하실 분도 하나 있으시면 내무셔동이 제가 공부한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느낀 게 실존주의의 가장 큰 복종이 뭐냐면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피투라고 했잖아요. 내가 전혀 상관치 않은 상태에서 던져졌고 그럼 내가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자. 어떻게 살 것인가? 까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지프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흘러내리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숙명적으로 그거를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약간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사르트르는 그냥 뭐 그까지는 따지지 않고 이런 관계를 맺어서 잘 지내자. 죽음을 거자. 들레즈는 그거에 대해서 사르트르의 이야기도 하지만 들레즈는 아까 리좀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투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자발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죠? 죽음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는 모르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이제 뭐 부모님도 이제 그러실 거고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 걸 이제 보면 죽음의 내 앞에 내가 맞이할 죽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철학적으로 맞이할 것인가? 답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근데 딱 이제 그 답이 저는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유일하게 딱 답이 하나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사야서에 43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다음 성경.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거를 답이 저도 보니까 없어요. 아무 책에도.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더니 나를 찬송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이제 읽어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에 이제 인간을 창조를 하잖아요. 결국 창조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경우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영혼 육을 가진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내가 신이잖아요. 그럼 신이 내 형상대로 똑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게 인간의 답이 피투어에 대한 답이 거기 있지 않을까.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종교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유일하게 실존주의에서 끝을 제대로 맺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관한 것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한 상태로 가거든요. 두렵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건 내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나 이거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쓰거든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처벌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신학대를 가려고 했어요. 네, 신학대를 가려고 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등부 고등학부 이렇게 보면 대학원에서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전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해가지고 중고등부를 하고요. 제가 그때 이제
나름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그 예정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하고 싸워요. 이게 뭐냐?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예정론이 구원에 대한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급진적인 아직 그대로 그거를 아직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급진적인 구원이 있고 점진적인 구원이 있다. 그게 뭡니까? 급진적인 것은 한 번에 딱 구원을 받는 거고 점진적인 것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진화되어가는 이제 점점 좀 이제 증폭되어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급진적인 구원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세요? 급진적인 구원. 그럼 저는 만약에 점진적인 구원인데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른다. 그럼 제가 그래서 그럼 내가 왜 틀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예정이 있다는 사람 다 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대답 못 하더라고. 나 이거 안 믿겠다. 그리고 이제 딱 나와서 신학교에 접어들죠. 제 일화가 그래요. 그래서 대신 제가 이 성경이 도대체 뭘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5번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보고 그 외에 이제 성경 지도, 그다음에 아까 전 순례하는 교회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사부터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런 답이 일단 보니까 이 답이 실존주의와는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다니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 다니고 알게 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또 여쭤봤어요. 그럼 예정론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거는 그 사람이 틀리고 그 우리가 기독교 왕녀라고 했던 그 지은이가 누구죠? 그 예정론 했던 루터 말고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아니 생각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게 그 예정론에서 그게 나중에 틀렸다고 보통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예정은 이제 교회를 예정한 것이다라고 그 목사님 얘기해서 그때 좀 저도 의문이 좀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있었고 실존주의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 철학에 있어서는 전부 다 실존주의로 지금 점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에 있어서는 실존주의, 현상학과 실존주의 외에는 다를 게 없고 거의 다 똑같아요. 지금 나와서 뭐 지책인이 뭐 들레진이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나 이 큰 뿌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용어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체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하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러셀이 쓴 서양 철학사라고 있어요. 굉장히 스페셜로 썼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저도 문외한인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써있고 굉장히 재밌게 써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어떻게 써있냐면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가 소크라테스가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고 플라톤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스승이 하나 썼어요. 근데 크세노폰은 이제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 스승에나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플라톤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크세노폰은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승에 대해서 나쁜데 좋게 할 정도로 글을 쓸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신뢰가 간다. 근데 플라톤은 달변가고 글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얘는 한 불화성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서양 철학사의 맥락을 잡기에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깊게 돼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이제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보시면.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딱 보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뭐 믿음이든 신앙이든 뭐든 간에 그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위치에 신이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신의 위치에서 보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른 종교는 제가 성경의 입장인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딱 지시한 거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바벨탑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다시 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 철학은 뭐냐? 인간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토대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 발판을 가지고. 그러면 무너지지 않게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올 때 늘 불안해하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 논리로서 다 깨고 나한테 공격하는 것을 내 이론으로 가장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철학자들의 자기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와서 가장 논리적이었던 사람이 들레즈였어요. 네, 들레즈가 갖고 있는 그 1000개의 고원을 제가 이제 두 달 동안 밤마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붙인 게 수십 개예요. 근데 느낀 게 뭐냐? 저 솔직하게 말씀 느낀 게 두 달 동안 정도 딱 읽으면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 같아요. 뭐냐? 각자 자기의 기준점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가 있잖아요. 커먼센스.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제가 1000개의 고원 그 두꺼운 걸 읽어가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보고 이 구토나 이 철학책을 볼 때는 얼마나 다른 이론들을 반박하고 이론을 만들어가는지 이걸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 나오는 만약에 신앙서 쪽이나 아니면 이제 죄와 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가 만든 책은 약간은 이제 그 신앙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제 성경이나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가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지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